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의 후폭풍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증시, 어제 하루 동안만 시총 88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해외 증권사들도 국내 증시 눈높이를 더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 전략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이 얼마나 빠졌나 점검을 해볼까요?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연중 최저치입니다. 나스닥은 어제까지 31%나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10,000포인트 사수마저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미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보셔야겠고요. 다우지수도 상반기 동안 16%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시장 오늘 종가를 봐야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2,500선 밑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상반기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0% 넘게 빠졌고요. 일본 니케이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와 달리 연중 최저점이 아니고요.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과 동조화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IB들도 국내 증시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확인해 볼까요? JP모건은 5월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3,300에서 3,000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고점을 3,000으로 보는 거고요. 물가 상승과 원화 약세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단을 3,050으로 봤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압력이 더 취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지수 상태를 보면 3,000까지만 올라줘도 다행일 것 같은데요. 맥쿼리 증권은 2,800을 상단으로 더 안 좋게 봤고요. 5월의 상승은 단기 반등이고 내년 1분기까지 추정치 하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1분기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7월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은 잘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고요. 하반기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9.5% 그리고 또 20.8% 순이익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높은 실적 성장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실적인데요. 공급망 차질, 소비 감소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 상태에서 계속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업종을 찾아봤는데요. 역시 유가랑 관련된 조선과 정유주들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1분기에는 국내 조선 빅3가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기대해도 좋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플랜트 관련해서도 전망이 밝고요.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여유 있는 업종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상 최대 정제 마진에 따른 실적 호조가 기대됩니다. 반면 증권주, 화학주, 유틸리티 쪽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푸틴 때문일까요? 푸틴플레이션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펀더멘탈을 측정하기에는 난감한 시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더 면밀하게 퀀트 분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의 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퀀트 전문가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다운 연구위원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 위원님께서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불확실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앵커분께서도 앞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시점입니다. 녹록지 않죠. 녹록치 네. 않다는 게 주가가 빠져서 녹록치 않다라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불확실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저 같은 경우 혹은 저와 비슷한 정량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에 따른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한 접근 방식을 좀 활용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순환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경기 순환주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하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OECD 선행지수가 어찌되었건 순환주기라고 하면 하락했다가 저점 부근에서 상승하고 고점 부근에서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을 보이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이 저점 부근에 좀 근접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 저점 부근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바로 불과 1, 2주 전입니다. 6월 한 중순 정도가 될 텐데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불거지면서 사실 저점 부근에서 경기의 순환주기의 다음 상황은 원래는 상승 구간인데 이 부분이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 그 예, 맞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그렇죠. 막힌다는 얘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도 2분기 실적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있을 이 실적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는 무난하게 지나갈 거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걱정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3분기 이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이 특히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가장 큰 폭의 이익이 기록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라든지 혹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림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좀 전 코너에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짚어보는 뭐 이렇게 지수의 하락 한계도 한번 짚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다운 위원께서는 지금 한번 정량적으로 접근하셨을 때 뭐 이미 우리가 늘 했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2,600포인트는 PBR로 1이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밑으로는 좀 심하다. 네네네. 그렇죠. 사실 앞에서 이제 S&P 500 네, 지수 네. 하단을 얘기하시는 거를 저도 옆에서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성급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전 저점을 하방 이탈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를 같이 나타내는 거고 네. 심리 지표 역시도 시장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젯밤에 잘 아시겠지만은 S&P 500 기준으로 3,800포인트, 5월 중하순쯤에 장중 저점이 3,81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깼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미국 시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에 대해서는 PBR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코스피의 FQ 제로 기준 코스피 PBR로 봤을 때는 1.0배가 대략 한 2,510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0.9배 수준 혹은 0.8배 수준까지 내려가는 2,200에서 300포인트까지도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도 예, 각오를 해야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시장이란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반영이 빠른 시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나쁜 의미에서 이미 선반영을 혹시나 끝냈을까? 즉, 갑자기 뭐 50bp 하다가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중단할지도 몰라 했던 게 불과 2, 3주 전 분위기였다가 예,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당장 내일 모레 75bp를 할 수도 모른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나 뭐 환율이나 주가는 75bp 인상 부분까지도 반영한 거 아닐까요, 이미? 그쵸. 지수라든지 아, 국채 금리를 네. 봤을 때 75bp 인상까지도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선반영을 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치부하게. 1분기 때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제가 아무래도 계량 쪽이다 네네. 보니까 실적을 제일 면밀하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은 1분기 실적 시즌 전에도 2분기쯤이면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공급망도 완화가 될 거고 네.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기업이익단도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점에 1분기 실적 시즌 전과 똑같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가정했던 좋아지는 그림들이 점점 시기적으로 뒤쪽으로 이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반영만으로는 주가가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할 게 있다. 예, 네, 그렇게 남았다. 좀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신다. 예. 그럼 한국 증시 반등 시점은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 이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가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경기 선행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선행지수 상으로 봤을 때 경기 순환 주기가 10월쯤 되면은 10월 지표가 발표되는 정도가 되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가져볼 만한 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냉방 수요가 9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것 대비해서 수요가 더 높아져 있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유가는 계절적으로 9월까지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시점이면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9월 이후 정도 되면 유가도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경기 순환주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주기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 선행지수를 가지고 순환주기를 구분을 하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지표가 있어요. 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는 전 세계의 37개국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를 종합해서 취합해서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국가별로 상승한 국가, 하락한 국가 이러한 비율을 따져봤을 때 디퓨전 인덱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지표가 약 8개월 정도 경기 선행지수에 선행을 하고요. 그 지표가 2월 정도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대해 볼 만한 수준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국 시장 혹은 글로벌 증시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 정다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지금 여쭙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그럼 당장 내일 사라고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거고 어쨌거나 이 와중에 장은 이미 많이 빠졌고 네. 같이 무너지고 있고 네. 일부 테마주 말고는 그 테마주를 논하기에는 이런 데서 뭐 시간이 아깝고요. 그러고 또 모르고요. 네, 세력들이 어디로 가서 또 장난질을 칠지는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 언젠가는 시장에 이제 이 포연이 좀 가라앉고 시야가 좀 확보될 때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 의원님은? 지금 당장은 방어적인 접근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고 기존에 좋아지는 그림들을 예상을 했던 것이 시기가 이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방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표로 따졌을 때 저는 밸류에이션상의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PBR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봤을 때 최근에 개별 종목별로 한 3에서 5년 동안의 등락 레인지가 있을 텐데 이 레인지에서 하단에 근접한 대형주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횡보할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락할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상승할 때는 대형주라는 특징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인해서 상승 탄력 역시도 높다는 측면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높은 대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이 지금 고배당 저평가 경우로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측 종목이 조금 섞여 있는데 HD 현대부터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한국앤컴퍼니까지가 HD 현대산업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쪽까지가 아무래도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부터 모비스까지가 대형주이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거 상당히 귀가 솔깃해지는데 최근 한 몇 년 동안의 그 PBR 네, 맞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네, 갖다 네. 이렇게 관찰하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하단에 네, 네. 이르는 종목을 한번 집중해 보자. 저도 솔깃해지긴 합니다만 저도 어느덧 네. 한 10분 정도짜리 종목만 골라주는 유튜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 PBR 이거 계산하고 있었지. 그거 혹시 EBS 투자증권에 가면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에 넣어드렸던 화면상으로 제시가 됐던 종목은 저희가 선정한 종목 중에 극히 일부만을 제시해드렸던 거고요. 저희 자료 살펴보시면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약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100페이지 정도? 네. 아, 그것도 한 2, 3분으로 요약해주는 유튜브 없나? 아, 요즘 완전히 막 이 뭐랄까 그 박학다식이에요. 얇고 두루두루 많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다운 위원님 아주 차분하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